60세 이후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시나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 느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순히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의 약 1.2%가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활동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외출이나 운동이 줄면서 이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절반은 걷는 게 귀찮다에서 시작해 이젠 혼자 못 걷겠어요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근감소증, 즉 근육감소증이라 부릅니다. 처음엔 단순히 힘이 약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균형이 조금 불안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6개월 1년만 지나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급격히 약해지며 낙상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근육이 줄면 골절 확률이 3배나 높아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마치 모래가 빠져나가듯 힘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신경과 근육의 연결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보내는 움직이라는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근육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뇌는 더 이상 힘을 써야겠다는 감각을 인식하지 못하고 근육은 쓸모없는 조직으로 판단되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스스로 축소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집안의 아누스트 전구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불을 켜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결국 고장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신경 전달이 둔해지고 근육 섬유가 얇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깨어납니다. 실제로 일본과 독일의 노인병 연구에서는 하루 단 10분의 침대 운동만으로도 4주 후 하체 근력이 18% 이상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실천하지 못하는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어요.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죠.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그러나 의학적으로 바로 그 생각이 근육을 더 빠르게 잃게 하는 원인입니다. 걷기 힘들어졌을수록 더 작은 범위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침대 위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심지어 누운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10년 전과 지금 당신의 다리 근육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단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을 바꾸는 나이. 근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험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조직이 아니라 면역력, 혈당 조절, 심장 건강까지 지탱하는 생명기관입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같은 나이의 약한 노인보다 사망률이 40% 낮습니다. 이는 약을 먹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자연의 백신입니다. 지금부터 쉴 뿐이면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침대 위에서 몸을 깨우면 신경이 깨어나고 근육이 기억을 되찾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모른다. 단지 자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자극을 다시 줄 시간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침대 위 10분 운동법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멈추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를 되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침대 위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워서 움직이는 게 무슨 운동이 되나요? 의학적으로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침대 위 운동은 저중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몸 전체의 하중이 바닥에 실리지 않기 때문에 무릎, 허리, 발목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 덕분에 통증 없이 안전하게 근육을 깨우는 데 탁월합니다. 병원에서 재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처방하는 것도 바로 이 방식입니다. 무릎이 약하거나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에게는 침대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출발점입니다. 하버드 의대 노년의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하루 10분씩 다리와 발끝을 움직인 70세 이상 참가자 200명을 6주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6주 만에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의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고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소근육의 활성도가 12% 높아졌습니다. 이는 매일 40분 걷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개선입니다. 즉, 침대 위에서도 근육은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침대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후 독립보행 가능률이 2-4배 높았습니다. 단순한 움직임이지만 근육이 깨어나면 신경 회복까지 이어집니다. 근육은 신경을 자극하고 신경은 다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쌍방 루프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 운동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혈류 개선 효과입니다. 누워서 발끝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혈관 속 정체된 피가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돌아오면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 속으로 공급되고 근육은 그 영향을 받아 다시 성장합니다. 반대로 근육이 정지한 상태에서는 혈류가 느려지고 영양 공급이 끊어져 근육이 점점 얇아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활성화되면 뇌도 깨어납니다. 침대 운동을 하면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의 운동피질 영역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는 단백질입니다. BDNF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높이며 우울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침대 위 운동은 근육뿐 아니라 뇌의 젊음을 지키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면 침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세가 곧아집니다. 허리가 굽지 않고 시선이 위로 향합니다. 둘째, 아침에 몸을 일으킬 때 덜 어지럽습니다. 셋째,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몸이 나를 버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침대 운동은 빠르게가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일 하면 몸이 반응하고 3주면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예전처럼 걷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깁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면 뇌는 이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이 몸은 아직 움직일 의지가 있다. 그 인식 하나가 근육을 살리고 걷는 삶으로 되돌리는 첫 신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그 첫 번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 위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바로 다음 장에서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침대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하체의 순환을 깨우고 근육에 잠든 신경을 자극하는 기본 루틴입니다. 의료 재활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모든 노인 환자가 가장 먼저 배우는 동작이 바로 이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편히 누운 뒤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감싸서 숨을 내쉬며 천천히 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상태에서 10초 유지한 뒤 다시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이 동작을 좌우 번갈아 10회씩 반복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무릎을 당길 때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근육이 함께 수축되는 감각을 느껴야 합니다. 이 근육들이 바로 보행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근육이 깨어나면 걷는 동안 균형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하루 10분간 무릎 당기기 운동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6주 만에 걷는 속도는 평균 18% 증가, 허벅지 근육 두께는 11%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자극이지만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단순한 근육 훈련이 아닙니다. 신경 회복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무릎을 당기는 동작은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좌골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신경은 하체 근육의 활성화를 지휘하는 주요 통로로 한번 깨어나면 근육이 다시 움직이자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이 신호가 살아나야 비로소 근육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한 환자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8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3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다음 날은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뿐 이 무릎 당기기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엔 3회도 버거워했지만 2주 후에는 10회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주 후 그녀는 다시 보행기를 밀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일어났어요.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돕고 정맥 순환을 개선하여 부종을 줄여줍니다. 이 덕분에 다리 저림이나 부기, 야간 경련이 완화됩니다. 운동을 할 때마다 다리 속 피가 다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다리 근육을 손으로 20년 30초 정도 문질러 주세요. 이 간단한 마찰이 근육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효소 반응이 빨라지고 근육 섬유가 더 잘 반응합니다. 몸은 따뜻할 때 깨어납니다. 의학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나이든 근육은 다시 자랄 수 있는가? 일부 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최근 세포 재생 연구는 그 반대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위성세포 사텔라이트 셀라는 근육 재생 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휴면 상태에 있을 뿐이며 자극이 들어오면 다시 활성을 회복합니다. 무릎 당기기 운동이 바로 그 자극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다리를 얼마나 움직였는가? 하루 10분의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독립을 결정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극하면 내일 반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무릎 당기기 다음 단계, 발끝 밀기 근육 펌프법을 소개합니다. 이 운동은 혈관의 방향을 바꾸고 다리 근육을 다시 펌프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무릎을 당겨 근육의 신호를 깨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순환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발끝 밀기 근육 펌프법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집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로 다리 근육의 펌프 기능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끝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발목의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의 2차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 즉 하체 펌프를 작동시키는 핵심 스위치입니다. 심장이 피를 위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종아리 근육은 아래에서 피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거의 쓰이지 않고 그 결과 다리 속 피가 아래에 고이게 됩니다. 이때 부종이 생기고 정맥이 확장되며 심하면 혈전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끝 밀기 근육 펌프법은 이 악순환을 단숨에 바꿉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등을 대고 편히 누워 두 다리를 곧게 뻗습니다.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당길 때 종아리 뒤쪽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고 밀 때는 앞쪽 정강이 근육이 긴장되는 걸 느껴야 합니다. 이 동작을 1초에 한 번 정도의 속도로 20회 반복하고 잠시 쉰 뒤 2번 더 반복합니다. 총 60회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 하나로 혈류가 3배 이상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65세 이상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발끝 운동을 매일 10분씩 시행한 그룹은 8주 후 다리 부종이 평균 27% 감소했고 다리의 혈류 속도가 38% 증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발끝을 미는 동작은 발바닥의 감각신경을 자극해 뇌의 평형기관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다시 서 있는 감각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갑자기 중심을 잃거나 비틀거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낙상 예방의 시작은 거창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이런 작고 섬세한 자극에서 출발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끝을 밀고 당길 때 숨을 참지 마세요. 숨을 멈추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류가 원활히 순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숨을 내쉬며 발끝을 밀면 복부 압력이 낮아져 피가 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과 호흡이 만드는 순환의 리듬입니다. 흥미로운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하체 근육은 노화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유럽 재활의학회 보고서에서는 반대의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발끝 밀기 같은 저부하 운동을 꾸준히 시행한 노인그룹에서 근육 내 모세혈관 수가 19% 증가했고 산소 흡수율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체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단지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발끝이 그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리가 따뜻해지고 맥박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이미 혈류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회복을 준비합니다. 이제 3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여 신경 회로를 강화하는 손가락 쥐기와 팔 근육 연결법. 이 동작이 근육 회복의 완성 단계입니다. 손끝 하나가 다리 근육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과 다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손가락의 움직임은 다리 근육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상하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손을 꽉 쥐는 행위는 뇌의 운동피지를 자극하고 그 신호가 척수를 통해 전신의 근육으로 확산됩니다. 즉,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가락 쥐기와 팔 근육 연결법의 핵심입니다. 침대 위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무릎 위에 두고 가볍게 주먹을 쥡니다. 그 다음 숨을 들이마시며 손가락에 힘을 주고 내쉴 때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0초 간격으로 10회 반복합니다. 손바닥의 긴장과 이완이 교차될 때 신경신호가 전신으로 흘러가며 근육의 반응성을 되살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는 이런 손 운동이 하체 근육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팔을 쥐었다 폈을 때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전도, 근육 활동 전류가 평균 14% 증가했습니다. 특히 근육 감소증 초기 단계의 노인들에게서 이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신경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손 운동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근육이 긴장하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하지만 손을 반복적으로 쥐었다 펴는 단순한 리듬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안정시킵니다. 그 결과 근육이 편안하게 풀리면서 더 효율적으로 회복됩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근력 훈련이 아니라 신경 재활입니다. 손의 움직임이 척수를 타고 다리 근육으로 이어지면서 누베와 근육 사이에 신호 속도를 다시 조율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스스로 반응하는 능력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침대에 누운 환자에게도 손 운동을 권장합니다. 움직임이 멈춘 신경을 깨우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78세 남성 환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낙상 후 1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물리치료조차 버겁던 그는 매일 아침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걷지는 못하지만 손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는 하루 5분씩 손가락을 쥐었다 폈습니다. 3주가 지나자 팔에 힘이 붙고 상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그는 보행기에 의지해 다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손끝이 다리를 다시 불러낸 것 같아요. 이 간단한 동작이 근육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상지하지 협응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손과 다리를 함께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걷는 동안 팔을 흔드는 것도 신경적으로는 다리의 리듬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즉, 손의 움직임이 끊기면 걷는 리듬도 흐트러집니다. 이 법칙은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을 겁니다. 팔이 가볍고 다리가 미세하게 반응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근육 회복 루프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은 움직이는 부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을 느끼는 뇌의 영역이 깨어날 때 비로소 전신이 함께 변합니다. 이제부터는 경고의 시간입니다. 근육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아셨다면 반대로 그것을 조용히 파괴하는 습관들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근육을 녹이는 생활 습관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의 노력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되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을 조용히 녹여버리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근육감소증으로 진단받은 어르신 10분 중 8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은밀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습관입니다. 특히 TV 앞에 앉아 몇 시간을 보내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침대에 기대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정지 상태에서 빠르게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안 근육 속 혈류가 줄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서 세포가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한 연구에서는 단 5일간 하루 10시간씩 앉아있던 70대 남성들의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회복에 4주가 걸렸다는 점입니다. 즉, 5일의 정지에는 한 달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단백질을 몰아서 섭취하는 식습관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에 고기나 반찬으로 단백질을 몰아먹는 경우 몸은 그중 절반만 이용합니다. 노화된 장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육 회복을 위해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균등하게 단백질을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 1개, 두부 1조각, 콩 반 공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저녁에 고기 먹으니 됐지 라며 넘어가죠. 그 습관이 근육의 재생을 막고 단백질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는 쉬어야 회복된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해롭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지는 오히려 독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수록 가벼운 움직임으로 혈류를 돌려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미세한 근육 수축 신호가 회복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유럽 노인의학회는 일주일 중 단 이틀만 완전 휴식을 취해도 근육 회복 능력이 40% 감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회복은 회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3가지 습관이 느낌이 편하다는 이유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야말로 근육을 녹이는 조용한 함정입니다. 몸은 적당한 불편함 속에서 강해지고 완전한 편안함 속에서 약해집니다. 의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루가 노년의 1년을 줄인다. 조금 과장처럼 들리지만 통계는 이를 지지합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률이 45% 낮고 병원 입원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루 중 얼마나 오래 같은 자세로 있었는가? 나는 식사를 할 때 근육을 위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는가? 나는 피곤할 때 완전히 멈추는가? 아니면 가볍게 움직이는가? 근육은 습관을 기억합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근육을 회복시키고 나쁜 습관 하나가 그것을 녹여버립니다. 이제 당신의 근육이 어떤 기억을 쌓을지 결정할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근육을 녹이는 습관 중 가장 흔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 바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안 붙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많이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의외로 소화력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많이 먹는데도 힘이 안 생겨요. 단백질 보충제도 마셨는데 왜 근육이 그대로일까요? 이 질문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흡수력 저하, 즉 소화력의 노화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지 못하고 장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한 채 일부는 지방으로, 일부는 노폐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도 살만 찐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단백질 섭취량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 효율의 문제입니다. 서울의대 노년내과 연구진이 65세 이상 남녀 200명을 조사한 결과 단백질을 하루 권장량만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증가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화효소 분비 저하였습니다. 즉, 위와 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백질의 질을 바꿔야 합니다. 고기나 달걀보다 흡수가 빠른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 콩, 병아리콩,
퀴노아, 검은게 같은 음식은 흡수율이 높고 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두부는 단백질 소화율이 95%에 달합니다. 고기보다 적게 먹어도 몸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둘째, 소화력을 높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 중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식후 30분 후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주세요. 위산이 희석되지 않아 단백질 분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또한 식사 전후로 짧은 복부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촉진됩니다. 셋째, 운동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2배 높아집니다. 이 시기를 근육의 황금 시간, 골든 타임이라 부릅니다. 운동으로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되면 그 틈으로 단백질이 흡수되어 회복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운동과 식사 간격이 2시간 이상 벌어지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년층은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단백질의 출처와 소화 효율이 근육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화력이 회복되면 근육도 즉시 반응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며 아침에 눈을 뜰 때 힘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이때가 바로 근육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 느낌이 왔다면 단백질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단백질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흡수하고 있는가? 당신의 장이 건강해야 근육도 건강해집니다. 근육은 위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밤에 근육이 파괴되는 은밀한 시간대, 그 숨겨진 원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잠이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파괴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회복의 시간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잠이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면 중에 오히려 근육이 파괴되는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면 같은 잠이라도 근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근육은 수면 중에도 끊임없이 분해와 합성을 반복합니다. 젊을 때는 합성 속도가 더 빨라 근육이 자라지만 노년기에는 그 균형이 깨집니다. 밤 1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 근육의 합성이 멈추고 반대로 근육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는 은밀한 시간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혈당 불안정입니다. 저녁 식사 후 너무 오랜 시간 공복으로 잠들면 혈당이 떨어져 몸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즉, 배고픈 채로 잠든다는 것은 근육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공복 상태로 8시간 이상 잠을 잤을 때 다음 날 아침 근육 내 단백질 합성률이 35%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두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반 개를 섭취한 그룹은 근육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전 단백질 스낵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근육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얕은 잠이 반복되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 호르몬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노년층은 근육 감소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을 뜬다면 근육 회복의 리듬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이 권장하는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잠자기 전 1시간은 조용히 보내세요. TV나 스마트폰의 밝은 화면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성장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조용히 몸을 풀거나 짧게 호흡 명상을 하면 수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둘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몸의 온도를 살짝 높여주면 혈류가 좋아지고 근육 속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단,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긴장시켜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셋째, 수면 중 천을 유지하세요. 특히 다리가 차가워지면 혈류가 줄고 근육 내 영양 공급이 끊깁니다. 양말을 신거나 얇은 담요로 다리를 덮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년층의 수면 시간을 줄이고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근육 보호에 더 낫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일본의 국립노인연구소에서는 반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급 시간 이상 숙면한 노인 그룹의 근육량이 6시간 이하 수면 그룹보다 평균 15%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숙면은 운동만큼 강력한 근육 회복 요인입니다. 이제 당신의 밤을 돌아보세요. 잠이 당신의 근육을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녹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부터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잠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 그 시작은 단백질을 흡수할 준비가 된 몸과 따뜻한 혈류, 그리고 안정된 수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약보다 더 강력하게 근육을 살리는 자연식 식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음식들, 그리고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는 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봅니다. 의사로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최고의 약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근육을 살리려면 근육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여전히 고기만 먹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기는 물론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고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를 과하게 섭취하면 간과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결국 근육은 커지지 않고 피로 물질만 쌓이게 됩니다. 이제는 단백질의 양보다 근육이 흡수하기 좋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의 단백질 흡수율은 95%에 달하며 아미노산 구성이 고기와 거의 같습니다. 게다가 포화지방이 없고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두부를 섭취하면 수면 중 근육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노인식단에서 두부가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과 병아리 콩입니다. 이 콩들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근육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즉, 콩은 근육에 영양과 산소를 동시에 주는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특히 흰자 부분은 지방이 거의 없고 근육 회복에 직접 작용하는 류신, 르치네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핵심 신호물질로 운동 후 30분 안에 계란 1개를 섭취하면 회복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네 번째는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근육 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단백질 이용률을 개선합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오메가3을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감소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근육의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수축 신호를 전달하고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효소의 작동을 돕습니다. 햇빛을 통해 얻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족하다면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어, 달걀 노른자, 견과류, 시금치가 좋은 선택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보충제와 음식,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하버드 의대 영양학과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보충제보다 음식이 우선이다. 자연식품의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몸의 대사를 최적화합니다. 보충제는 한 성분만을 보충하지만 음식은 조화된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하루 식단을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아침에는 두유 한 잔과 삶은 달걀, 점심에는 두부 반 모와 채소 반찬, 저녁에는 작은 생선 한 토막과 검은 콩 한 공기. 이 단순한 식단이 4주 뒤 근육량을 눈에 띄게 변화시킵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매 끼니가 근육을 살릴 수도 녹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이 바로 치료실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근육을 되살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에도 다시 걷게 된 한 어르신의 감동적인 사례. 그의 3개월은 의학 교과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명호 어르신이었습니다. 71살.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사시던 평범한 할아버지였죠. 그는 68세 때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만 불편했지만 점점 걸음이 짧아지고 결국 외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휠체어 생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그에게는 선고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침대 위 10분 운동이었습니다. 첫날, 그는 단 3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당기고 허벅지가 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다시 시도했습니다. 어제보다 한 번만 더.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 그 작은 결심이 그의 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거웠습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딱딱 소리가 줄어들었고 발끝까지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방 안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달째 되는 날 그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재활의학과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의학이 아니라 의지의 힘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단순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운동과 함께 식습관과 수면 리듬을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두부 반모, 점심에는 검은 콩, 저녁에는 작은 생선과 따뜻한 물 한 잔. 잠들기 전에는 손가락 쥐기와 무릎 당기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10번, 내일은 11번. 그가 나중에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몸이 따라옵니다. 이 사례는 이후 학회에서도 발표되었습니다. 70대 후반 노인의 근육량이 3개월 만에 17% 증가했다는 것은 보기 드문 기록입니다. 의학적 분석 결과 그는 매일 일정한 자극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세포의 위성세포가 활성을 회복했습니다. 즉,
죽은 근육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근육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단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고 신호를 느끼면 되살아납니다. 당신의 몸이 늙은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잃은 것뿐입니다.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먹고 자는 3가지 리듬을 회복하는 것. 김명우 어르신의 회복은 예외가 아니라 원리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다리의 힘이 떨어졌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10분만 움직이세요. 오늘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당신의 3개월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변화가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서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함께 일어섭니다. 근육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일입니다. 근육은 단지 힘의 상징이 아니라 마음의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생각이 밝아지고 움직임이 늘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주는 2번째 젊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근육 회복이 인생의 질을 바꾼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노년의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우번체크명을 1년간 추적한 결과 근육량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고 사회활동 참여율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처럼 겁이 나지 않습니다. 걷다가 넘어질까 걱정했던 불안이 줄어들고 대신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심리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몸이 바뀌면 인간관계도 바뀝니다. 다리를 움직이고 밖으로 나가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 10분 움직이는 습관이 결국 대화, 웃음, 교류로 이어집니다. 움직임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근육이 회복된 노인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맑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수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마음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근육이 회복되면 뇌도 변한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통해 분비되는 BDNF, 뇌 유래신경영양인자 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춥니다. 즉,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걷는 연습이 아니라 뇌를 젊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하루 15분씩 근력운동을 한 노인들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평균 2% 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근육이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하지 않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은 다시 미래를 그립니다. 다음 봄엔 여행을 가야지. 손주와 공원에 나가야지. 작은 텃밭을 가꿔야지. 이런 생각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그 순간 근육은 단지 힘이 아니라 희망의 구조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희망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운동을 멈추지 않는 것, 하루라도 10분의 루틴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근육과 인생을 동시에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0분 운동을 따라오셨다면 이미 몸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신경을 깨우고 혈류를 돌리고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시작하려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무리로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10분 약속 루틴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몸은 변화의 신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10분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단 한 가지 약속을 해봅시다. 하루에 10분, 침대 위에서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무릎을 당기고 발끝을 밀고 손가락을 쥐었다 펴는 그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몸은 점점 따뜻해지고 근육은 기억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신경과 세포는 그 10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내 몸을 위해 10분을 쓸 가치가 있는가? 그 대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10분이 내일의 독립을, 다음 달의 자신감을, 그리고 몇 년 후의 자유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약속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많은 연구가 증명합니다. 매일 10분의 침대 운동을 6주간 꾸준히 한 노인들의 경우 평균 보행 속도는 23% 증가했고 낙상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한 삶의 만족도 지수가 4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해도 될까? 지금은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언제라도 반응합니다. 70세든 80세든 자극을 받는 즉시 다시 깨어납니다. 몸은 늙었지만 회복의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선입니다. 다음 10분을 내 몸에게 선물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를 쉬면 근육은 멈추지만 이틀째 다시 시작하면 즉시 반응합니다. 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호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침대 위에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발끝을 당기고 손가락을 쥐어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근육은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큰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언제나 반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60세 이후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살이 아닌 근육이 빠지고 피로가 더 빨리 쌓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젊은 사람, 운동선수나 먹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노인이야말로 단백질이 생명선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리를 지탱하던 힘줄이 약해지고 허리를 세우던 근육이 서서히 녹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 속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지방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시작입니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보다 30% 부족합니다. 더 놀라운 건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순히 근육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도 함께 약해져 감기 폐렴 같은 감염병에 더 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밥상 위에 밥과 김치, 국 한 그릇으로 끼니를 끝냅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면 1년 후 당신의 허벅지 근육은 일렬침 이상 줄어듭니다. 심지어 낙상 위험은 3배로 높아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달걀 1개와 두부 밥모를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80세 이상 노인들은 다리가 굵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즉, 단백질은 젊은 사람의 영양이 아니라 노년의 생존 영양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고단백 식단이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노인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인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5가지 단백질 음식과 피해야 할 3가지 함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함께 근육을 지키는 길을 시작해 봅시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근육이 깨어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1개의 계란이 노인의 근육을 살린다. 이 단순한 문장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연구가 뒷받침하는 의학적 사실이다. 계란은 단백질의 질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완전 단백질로 분류된다. 즉,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류신, 르치네이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스위치와 같다. 나이가 들면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사용하는 효율이 떨어진다. 이때 류신이 그 불씨를 다시 일으켜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는다. 노인에게 류신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움직임을 되찾는 점화 장치다. 실제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매일 계란 112개를 섭취했을 때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과 보행 속도가 모두 향상되었다. 계란 속의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98%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계란을 피하는 분들도 있다. 콜레스테롤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견해가 달라지고 있다. 하루 1~2개의 계란은 대부분의 건강한 노인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오히려 계란의 콜린초린은 뇌 기능 유지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근육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식품인 셈이다. 조리법에도 차이가 있다. 튀기거나 소금에 절인 형태보다 삶거나 반숙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지 않고 소화 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또한 계란을 먹을 때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더 활발해진다. 예를 들어 아침 햇살을 받은 뒤 삶은 계란 1개를 우유 1잔과 함께 먹는 습관은 최고의 조합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장수 노인들 중 상당수가 아침 식사로 계란을 꾸준히 섭취한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오해가 남아있다. 그러나 영양학자들은 계란의 진짜 문제는 양이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이라고 지적한다. 흰쌀밥과 달걀 프라이는 지방과 탄수화물 비율이 높지만 채소와 함께 삶은 달걀을 곁들이면
완벽한 단백질 식단이 된다.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다. 당신의 오늘 아침 식탁에는 단백질이 있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배를 채운 식사였는가? 단백질은 포만감이 아니라 기운을 만든다. 그 기운이야말로 근육이 버티는 힘이고 내일을 살아갈 원동력이다. 내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걸음을, 허리를, 어깨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노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소화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래서 단백질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해답이 바로 두부다. 두부는 콩 단백질을 응고시켜 만든 식품이다. 즉, 콩의 좋은 점만 남기고 소화가 어렵게 만드는 섬유질을 줄인 결과물이다. 그래서 두부는 하얀 고기라 불린다. 위가 약하거나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도 무리 없이 씹고 삼킬 수 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단백질 흡수율을 평균 60-70%로 본다. 하지만 두부의 단백질은 90% 이상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매우 균형 잡혀 있다. 이 점이 일반 채소나 곡류와 다르다. 두부 속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보네란은 단순한 영양소 그 이상이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폐경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근육뼈의 손실을 완화한다. 즉, 단백질 공급원일 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지켜주는 조력자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한국의 한 농촌 마을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두부를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보행 속도가 15% 빠르고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고기는 부담돼도 두부는 매일 먹는다였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다. 두부 속의 피틴산, 피틱 애시드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실제 식단 수준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결론이다. 게다가 두부는 나트륨 함량이 낮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 두부를 건강하게 먹는 법은 간단하다. 기름에 굽는 대신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 쪄서 간장 대신 참기름과 깨소금을 약간 뿌려 먹는 것이다. 또는 시금치나 미역과 함께 무쳐 먹으면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율이 함께 높아진다. 이제 한 가지 물어보자. 오늘 점심 반찬 중에 단백질은 어디에 있었는가? 만약 밥, 김치, 국만 있었다면 당신의 근육은 하루 종일 단백질을 기다렸을 것이다. 두부 한 모를 추가하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보행 속도를 바꾼다. 두부는 값싸지만 그 효과는 비싸다. 하루 한 모의 두부는 근육을 살리고 뼈를 지키고 피로를 줄인다. 몸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약보다 먼저 두부를 떠올리자. 그것이 소화가 편한 단백질의 왕이 우리 몸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고기를 멀리하고 나면 단백질이 부족해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 공백을 완벽히 채워주는 식품이 바로 생선이다. 생선은 바다의 단백질 창고라 불릴 만큼 근육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과 지방산을 동시에 품고 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오메가3는 그 근육을 지켜준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이 더 잘 공급되도록 돕는다. 그래서 생선을 꾸준히 먹는 노인은 근육 손실 속도가 늦다. 실제로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율이 22% 낮았다. 생선의 또 다른 강점은 소화 효율이다. 붉은 고기보다 결합 조직이 적고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 소화가 빠르다. 치아가 약하거나 위가 예민한 어르신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게다가 단백질과 지방의 조합이 완벽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변동도 완만하다. 생선을 먹을 때는 조리법이 중요하다. 튀김이나 양념구이는 단백질보다 염분과 지방을 더 늘린다. 반면 찜이나 구이 혹은 된장국에 넣어 끓이면 단백질 손실 없이 담백하게 섭취할 수 있다. 특히 고등어를 된장에 졸여 먹는 전통식 방식은 단백질과 오메가3를 동시에 지키는 최적의 조리법이다. 이와 관련해 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촌에서는 하루 한 끼 이상 생선을 먹는 문화가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80세를 넘어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스스로 걸어 다닌다. 그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고기보다 생선 단백질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물론 모든 생선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큰 생선일수록 수은 축적 위험이 있으므로 참치나 황새치보다는 고등어, 연어, 멸치 같은 중소형 어종이 안전하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오메가3 보충제가 출혈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하지만 자연식으로 섭취할 경우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다. 한번 생각해보자. 어제 저녁 식탁에 생선이 올라왔던가? 만약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근육도 그만큼 단백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생선 한 토막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다. 그것은 몸의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방패다. 이제부터라도 주 3회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어보자. 몸의 온기가 돌아오고 다리에 힘이 붙는 변화를 느낄 것이다.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길, 바다에서 시작된다.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떠올린다. 하지만 노인에게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영양제다. 우유 한 잔에는 약 10개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 근육 회복과 골밀도 유지에 탁월하다. 나이가 들수록 뼈와 근육은 동시에 약해진다. 근육이 줄면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뼈가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긴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우유와 발효유다. 하버드 의대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1컵 이상의 우유를 마신 노인은 낙상 위험이 30% 감소했고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5% 높았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가 되고 칼슘이 뼈의 구조를 단단히 붙잡아 주는 것이다. 특히 비타민 D는 단백질 합성 효소의 작용을 도와 근육 손실을 늦춘다. 그러나 한국인의 70%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 즉,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락토프리 우유나 요구르트로 대체하면 된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대부분 분해되어 소화 부담이 적고 유익균이 장내 염증을 줄인다. 요구르트의 장점은 단백질 외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노년기에 자주 겪는 변비와 피로감도 완화된다. 단, 시중 요구르트는 당분이 많으므로 플레인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우유 섭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일부 연구는 우유 속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최근 메타 분석에서는 하루 1년 2컵 정도의 섭취는 오히려 혈압과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다. 아침에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하루 종일 기운이 유지된다. 저녁에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하게 든 우유를 마시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근육 회복이 더 활발해진다. 어느새 기억하자. 근육은 낮에 쓰이고 밤에 회복된다. 따라서 잠들기 전 우유 한 잔은 근육의 회복 신호등을 켜는 행동이다. 아침에 계란이 불씨를 붙였다면 밤의 우유는 그 불씨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부터는 우유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 2번의 근육 보충 시간으로 생각하자. 그 한 잔의 습관이 허리를 지키고 걸음을 안정시키며 내일의 자신감을 만든다. 단백질은 하루에 갑자기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조금씩 쌓여야 한다. 그래서 노인의 식탁에는 단백질 저축 통장이 필요하다. 그 통장의 이름이 바로 콩과 견과류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근본이다. 한 줌의 콩에는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있다. 특히 대두에는 글리시닌, 길라이치닌과 곱콩글리시닌, 총리치닌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두 가지는 근육 합성과 지질 대사를 동시에 조절한다. 단순히 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줄이고 근육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콩은 이미 익숙하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다. 된장국에 몇 알 들어가는 콩으로는 부족하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삶은 콩 반 컵 약 10만 먹어도 3개월 내 근육량이 평균 4% 증가했다. 이 수치는 운동을 병행하지 않은 노인에게서 나온 결과다. 즉, 먹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반응한다는 뜻이다. 견과류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합성을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하다. 특히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한다. 작은 알맹이지만 그 안에는 항산화 파라, 단백질 파, 지방산의 3박자가 들어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매일 콩 반 컵과 아몬드 5사를 섭취하게 했다. 12주 후 이 그룹은 근육 단백질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소화기 힘이 평균 8% 강해졌다. 단백질 섭취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삶의 기능적 독립성을 지켜주는 핵심 요인임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의도 있다. 콩 속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의 메타 분석에서는 일상 섭취 수준에서는 호르몬 변화에 큰 영향이 없다고 결론 짓고 있다. 오히려 콩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의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졌다는 보고가 잇따른다. 섭취 방법은 간단하다. 매일 아침 죽이나 샐러드에 삶은 콩 반 컵을 더하고 점심이나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챙긴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해야 한다. 생경과나 구운 경과가 가장 이상적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은행 통장에 돈을 꾸준히 저축하면 이자가 붙듯 콩과 견과의 단백질도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 오늘의 한 줌이 내일의 걸음이 되고 다음 달의 근력이 된다. 이것이 바로 천연 단백질 저축 통장의 힘이다. 당신이 하루라도 늦게 시작하면 근육은 그만큼 빠르게 잃는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하면 그 속도는 역전된다. 작은 콩 한 알, 견과 5달이 당신의 근육을 다시 세운다. 대부분의 어르신 식탁은 비슷하다. 하얀 밥, 김치, 된장국. 겉으로는 건강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다.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근육을 녹이는 식단으로 바뀐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에너지를 금방 채워주지만 그 에너지는 빠르게 사라진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려가면서 피로감이 찾아오고 결국 몸은 단백질을 에너지로 태운다.
즉 근육이 연료로 쓰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결과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이 약해진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세 끼 모두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는 노인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한 노인보다 1년 내 근육량 손실률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밥만 먹는 식단은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 혈중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면역력과 상처 회복 속도도 급격히 늦어진다. 한국에서는 단백질보다 밥심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밥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밥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잠깐의 에너지원일 뿐이다. 근육은 밥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한국전쟁 직후 식량난으로 단백질 섭취가 극도로 부족했던 세대에서 노년기에 근육감소증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통계가 있다. 즉, 젊을 때부터 단백질이 부족한 식습관은 수십 년 뒤 근육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물론 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것이다. 밥과 함께 계란, 두부, 생선, 콩, 우유 중 한 가지만 추가해도 식사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 점심에는 두부 반찬, 저녁에는 생선 한 토막. 이렇게만 해도 근육 단백질 합성은 꾸준히 유지된다.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다. 고탄수화물 식단이 노인에게 적당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의 이점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모든 대사의 중심축이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자. 오늘 먹은 밥상에 단백질은 있었는가? 만약 밥과 김치, 국으로 끝났다면 내일의 근육은 오늘보다 약할 것이다. 근육은 배부름이 아니라 균형으로 지켜진다. 지금 당장 식탁의 균형을 바꿔보자.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올리는 것.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의 걸음과 손의 힘을 바꾼다. 밥만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다. 이제부터는 밥심이 아니라 단백질심이 필요하다. 단백질이 좋다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이 말을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단백질의 공급원은 중요하지만 그 질이 그만큼 중요하다.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포화지방과 퓨린, 염분이 많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근육 파괴자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지나친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아 근육의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한다. 결국 단백질을 먹으면서도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 햄, 소시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를 2A급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과 포화지방은 신장에 부담을 준다. 단백질은 근육에 좋지만 양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0g 이상의 붉은 고기를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높았다. 반면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줄이고 생선이나 콩 단백질로 대체한 그룹은 근육량이 오히려 유지되었다. 즉, 고기를 줄여도 근육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붉은 고기에는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므로 노인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말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과 방식이다. 소고기 100글 일주일에 1-2회 기름을 제거하고 구워 먹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매일 삼겹살, 갈비탕,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한다면 근육보다 먼저 혈관이 상한다. 노인의 몸은 젊을 때보다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같은 고기를 먹어도 피 속에 지방이 오래 머무른다. 이것이 만성염증을 일으켜 근육 재생을 방해한다. 결국 단백질을 위해 먹은 고기가 근육 회복을 막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백질의 절반은 식물성으로, 나머지는 동물성으로 채우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주 2회 정도 살코기나 닭가슴살, 생선을 번갈아 섭취하고 나머지 날은 두부나 콩으로 보충한다. 또한 고기를 먹을 때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면 지방 흡수를 줄이고 포만감도 유지된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고기 먹어야 기운나지. 맞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고기는 그 기운을 오래 가지 못하게 만든다. 진짜 기운은 근육에서 나오지, 포화지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단백질은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다. 몸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고기가 아니라 균형이다. 근육은 좋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나쁜 지방으로는 결코 유지되지 않는다. 요즘 병원 대기실이나 시장에 가보면 단백질 보충제 광고가 넘쳐난다. 한 스푼이면 하루 단백질 완성, 젊은 근육 그대로. 하지만 의사로서 이 문구들을 볼 때마다 불안해진다. 그 이유는 단백질 보충제는 약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쓰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 단백질 보충제의 대부분은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테인이나 콩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문제는 그 농도와 첨가물이다. 일부 제품에는 감미료, 인공향, 안정제,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있다. 이런 성분은 노인의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준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노인이 고농축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면 혈중 요소질소 수치가 높아지고 신장 독성의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의 18%가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했다. 반면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다. 즉, 근육을 위한 선택이 신장을 먼저 지치게 한 것이다. 물론 모든 보충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식사로 충분히 단백질을 채우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의사의 처방 아래 일정량의 단백질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식사 대용으로 한 끼를 완전히 대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식사 후 보조로 1, 2스쿱 약 10g 단백질을 추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진다. 단백질 보충제가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운동과 병행했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운동이 부족한 노인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는 연구도 많다. 결국 움직임 없는 단백질은 쌓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자. 당신은 단백질을 보충제에서 얻고 있는가? 아니면 식탁에서 얻고 있는가? 몸은 가공된 단백질보다 자연식 단백질을 훨씬 더 잘 흡수한다. 두부, 생선, 우유, 콩은 그 자체로 균형 잡힌 단백질 공급원이다. 반면 분말 형태의 단백질은 효율은 높지만 조절이 어렵다. 게다가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며 운동 안 해도 된다고 믿는 순간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진다. 단백질은 들어오지만 사용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역설이다. 단백질 보충제는 선택이 아니라 보조다. 당신의 근육은 쉐이크에서 자라지 않는다. 매일의 식사, 한 숟가락의 두부, 한 컵의 우유, 한 접시의 생선이 근육을 만든다. 건강의 길은 편리함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다.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바로 그 순간이 근육이 다시 깨어난 신호다. 근육 회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꾸준히 매일 쌓인 단백질과 움직임이 몸속에서 조용히 변화를 일으킬 뿐이다. 근육은 눈에 띄지 않게 회복된다. 그 증거는 손끝의 온기, 걸음의 안정감, 그리고 아침에 몸을 일으킬 때의 가벼움이다. 이 미세한 차이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느낄 것이다. 예전보다 덜 피곤하네. 그 한마디가 바로 근육의 부활 선언이다.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 섭취 후 근육 단백질 합성은 약 48시간 동안 지속된다. 즉,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근육을 만든다. 그리고 단백질의 질과 분배가 중요하다. 하루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꾸준히 섭취할 때 근육 합성 효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70세 이상 노인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하루 단백질 총량은 같게 유지하면서 한쪽은 아침에 몰아먹고 다른 한쪽은 3끼로 나누어 섭취하게 했다. 12주 후 후자 그룹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은 96%나 더 높았다. 결국 근육은 양이 아니라 리듬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가벼운 움직임을 더하면 근육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 식사 후 15분간의 산책, 아침에 팔을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 이 단순한 행동들이 단백질의 작용을 강화한다. 움직임은 단백질의 방향을 근육으로 이끌어주는 신호다. 한 환자의 이야기가 있다. 72세 여성 환자는 오랫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거의 걷지 않았다. 그녀는 단백질이 부족했고 체중은 줄었지만 몸은 더 무거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계란과 두부를 매일 한 끼에 넣도록 권했다. 3개월 후 그녀는 병원 계단을 스스로 올라왔다. 그때 그녀가 웃으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선생님, 제 다리가 다시 제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의사로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모든 답이었다. 근육이 깨어나는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이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다시 스스로 걸을 수 있음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다. 몸이 기억을 되찾고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과정이다. 당신의 근육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단백질을 꾸준히 채우고 조금씩 움직이는 것. 그 단순한 루틴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 오늘의 한 숟가락이 내일의 힘줄이 되고 내일의 걸음은 다시 당신의 자존감을 일으킨다. 근육은 결코 늦지 않는다. 다만 기다리지 않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다. 몸은 언제나 말한다.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다. 근육이 회복될 때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부터 건강의 방향이 바뀐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의 기상감이다. 단백질이 충분하면 밤새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 이 느낌은 단순한 숙면의 결과가 아니다. 근육이 피로를 덜어내며 다시 탄력을 되찾았다는 증거다.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침에 몸이 무겁고 허리를 펴기 어렵다. 이것은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고 피로가 남아있는 신호다. 두 번째 신호는 손끝과 발끝의 온도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열 생산 기관이다. 단백질이 충분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손끝이 따뜻하고 발이 시리지 않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천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진다. 그때 우리는 흔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약해져 혈액을 밀어내지 못하는 것일 때가 많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음의 리듬이다. 근육이 회복되면 보폭이 커지고 걸음의 탄력이 살아난다.
보폭이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가 강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균형 감각과 하체 근육이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네 번째 신호는 피로의 회복 속도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활동하면 다음 날까지 피곤했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는 근육이 미세 손상 후 회복 능력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몸의 회복력은 결국 단백질의 힘이다. 이러한 신호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근육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단백질은 3주 만에 근육 회복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30% 늘린 노인들은 단 21일 만에 근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2% 향상되었다. 즉, 근육은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단백질은 마음에도 작용한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 호르몬도 단백질의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단백질이 충분하면 기분이 안정되고 의욕이 살아난다.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은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진다. 이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오늘 내 몸의 신호를 들었는가? 손끝의 온기, 걸음의 속도, 아침의 가벼움.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편지다. 그 편지를 놓치지 말자. 당신의 몸은 매일 회복의 사인을 보내고 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노화는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단순히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백질이 왜 노년의 생명선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근육을 살리고 어떤 습관이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일은 단 하나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단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단백질을 채우지 않으면 그날의 근육은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 근육은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출발점은 아주 작은 실천이다.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여기에 하루 2번의 우유, 그리고 콩과 견과 한 줌이면 충분하다. 이 단순한 루틴이 몸속의 단백질 균형을 회복시키고 기운과 온기를 되돌려준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다. 당신의 독립적인 삶, 걸음, 표정, 목소리를 지켜주는 존엄의 에너지다. 당신이 스스로 밥을 짓고, 걷고, 웃을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단백질이다. 물론 처음엔 어려울 수 있다.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습관을 바꾸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단 한 끼만 바꿔도 된다. 그 작은 변화가 일주일 뒤 몸의 피로를 줄이고 3주 뒤 걸음을 가볍게 만들며 3개월 뒤에는 당신의 허벅지 근육이 다시 살아난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다. 처음엔 이 나이에 근육이 생길까요? 라고 묻던 분들이 몇 달 뒤에는 계단을 스스로 오르고 무거운 문을 스스로 밀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약이 아니라 꾸준한 단백질 루틴이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는 단백질이 있었는가? 만약 아니라면 지금 바로 내일 아침 장보기 목록을 바꿔보자. 계란, 두부, 생선, 우유, 콩과 견과. 이 5가지가 당신의 몸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도 나의 몸도 함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백질이
내일의 걸음이 됩니다.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한 사람의 편에 설 뿐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